이제 IBM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이제 지금 테크지만은 관심을 못 받던 회사들이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다음번 영역은 사이버 보안 영역이에요. 채권 ETF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여러 가지 점검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도 제가 이걸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미국 주식 중에서 혹시 좋게 보는 거는 훨씬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은 테크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버핏형으로 갈 거냐, 이제 저기 피터 린치형으로 갈 거냐를 볼 건데, 이제 피터 린치로 봤을 땐 턴 어라운드 관점으로 가고, 턴 어라운드 관점에서는 기술주랑 제조업, 굴뚝주를 봐요. 그리고 이제 버핏형에서는 이제 소비재를 봐요. 스타벅스는 뭐 워낙 제가 옛날부터 얘기 많이 해가지고 가장 버핏이 좋아할 만한 회사 중에 하나라 봤었거든요. 그런 형태들, 허쉬나 뭐 스타벅스, 우리나라 제 롯데칠성, 뭐 식품주들 이쪽을 보는 거고, 재건주, 아르셀로미탈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글로벌 철강 회사들, 글로벌 시멘트 회사들, 뭐 아니면은 글로벌 철 광석이랑 니켈을 캐는 회사들, 글로벌 리튬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 이제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기술주, 테크주 중에서도 최근에 잠깐 바닥을 많이 찍었던 것들, 옛날로 치면은 엔비디아 작년으로 쳤으면, 근데 이제 챗 GPT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미 늦었죠. 2배 올랐으니까. 그렇게 떨어졌을 땐 사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또 있어요. 인텔. 아, 지금 많이 빠졌나요? 반토막 났죠.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이제 인텔도 지금 사상 최악의 위기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팻 갤싱어가 살려내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고, 못 살려내면은 인텔도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꼴 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에 보는 거고, 남들이 관심 없는 테크 중에 뭐냐면 양자 컴퓨터, IBM. 의외로 특허 괴물입니다. 이제 IBM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이제 지금 테크지만은 관심을 못 받던 회사들이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번 영역은 사이버 보안 영역이에요. 인공지능 뜨든 자율주행 뜨든 플랫폼이 뜨든 클라우드가 뜨든 해킹의 기술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도 뭐 카카오도 해킹당했다, 뭐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처럼 LG 플러스 해킹당했다. 계속 이제 해킹과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이버 보안 회사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던가 업계 1위거든요. 그리고 시스코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더 보안을 영역을 넘어가려면 양자 컴퓨터를 건드리긴 해야 돼요. 이건 한 10년 뒤의 미래긴 하지만 주가가 좀 선행해서 땡긴다라 그러면은 몇 년 뒤에는 또 양자 컴퓨터 주가들이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월 달에는 아이온큐 회사를 갔다 옵니다. 본사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미국에. 아,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 주주총회에 참석할 겸 예, 또 겸사겸사 미국을 좀 훑으러 다녀요. 그거랑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 괜찮은 거 없나 해서 몇 군데 이제 돌아올 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를 한번 꼭 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허락은 했나요? 아, 했습니다. 날짜 다 예약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양자 컴퓨터도 한번 여쭤보도록.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이제 2023년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이제 뭐 4월 되면 또 나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라는 건 실적에 뭐 비례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상관없다라 봐요. 그 방향성이 중요한데 시차가 존재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적이 최악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선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바닥 찍었어를 원하는 거예요. 바닥이 근데 1분기에 찍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1분기 아니면 2분기에 찍었을 거다라 보고, 시장에서도 이제 타이밍을 1분기 아니면 2분기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생각보다 더 업을 해서 올릴 거다라 그러면은 3, 4분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고, 아니야, 이제 금리는 끝났다. 그러면 침체는 1, 2분기 안에서 보통 바닥 찍히지 않겠는가 보면서 이제 뭐 기관들, 월가 기관들 매수가 1, 2분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금리가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고, 내가 좀 더 롱텀 투자자라 그러면은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사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실을 때 그래도 좀 어떤 것들 좀 우리 데이터 확인하면 좀 좋을까요? 사람들이 순이익이랑 매출만 많이 보는데, 최근에 워렌 버핏도 주주서한에서 얘기했지만 뻥회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 실적 보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터뜨렸던 회사입니다. 아, 진짜요? 네.
매출 잘 나오고 순이익 잘 나오다 망한 거예요. 한 번에. 청산당했어요. 그런 게 되면서 자기들 유리한 자료 예. 위주로만 보여주다 보니까 회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죠. 당겨쓰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이제는 재무제표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특히 영업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뭔가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셀을 해야 될지 바이를 해야 될지 힌트가 나올 거예요. 아까 식품주도 얘기했었지만 의외로 이익은 안 나오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기업은 바이를 외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순이익은 너무 좋은데 영업현금 흐름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럼 재무활동 현금도 엉망이고 그럼 얘는 조만간 실적이 박살나겠구나. 다음 분기쯤에 셀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초반에 저희가 미국 경제는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너무 좋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이제 올리고 긴축을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되고 있지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중국, 유럽, 미국. 미국과 중국이 아무래도 갈등이 되면서 그때 유럽에서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기업가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잉 비행기도 원래는 중국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들이 몇 대가 취소가 되고 아니면 계속 돈을 안 주고 안 받아가고 있고 에어버스, 유럽산을 이제 또 사들이기로 했어요. 그 반사 이익을 유럽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미국과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럽이 수혜를 얻으니까 유럽이 더 경제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까지 되니까 유럽이 훨씬 더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주가가 더 올라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시가총액 1위들이 뭐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품 있잖아요. 명품입니다. 명품이라는 거는 결국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과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그럼 시총 상위주들이 중국발로 인해서 이끌어주는 거고 유럽이라는 곳이 미국과 좀 다르게 관광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국가들이. 관광업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피그라 불리는 뭐 남유럽들이 좀 관광업 비중이 높은데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좀 리스크가 좀 사라지겠죠. 그런 점들이 다 그런 점들이 복합되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 경제는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선별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게 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그렇게 넣어놨는데도 실제로 소비나 부동산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못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더 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너무 괴리나는 처방을 했을 때 외환적인 리스크가 더 터지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더 센 금리를 더 내려주고 이제 부동산을 더 부양해주는 정책을 할 건데 보통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뭐 완화 정책을 내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한 몇 달 이상 더 천천히 걸려요. 한약 먹고 효과 보는 것보다 더 늦게 걸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 완화 정책을 계속 때려주면 6개월 뒤든 1년 뒤든 효과가 난다라 보는 거죠. 그럼 중국 경기는 다시 회복될 거라 보고 만약에 유럽, 중국, 미국이 경기가 다 회복이 되는 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만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업들, 뭐 화학업들, 뭐 중국과 좀 판매를 해야 되는 뭐 식료품 회사들 여러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호황이 올 수도 있다라 봐요.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 중국에 수출하는 의류 회사들도 호황이 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돈을 더 싸들고 여행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뭐 여행하려던 뭐 회사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 면세점들, 뭐 여러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봤으면 또 일본은요? 일본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볼 거라 봐요. 로봇 하면은 가장 발달된 기술 격차가 제일 앞선 데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랑 한 2년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한 3년 정도 더 격차가 나요. 그렇죠. 마징가 제트를 보유하는 국가 아닙니까? 돈 안 되는 로봇에 그렇게 매진했던 국가니까 이제서야 그쪽으로 좀 빚을 발휘하는 시점이 왔고, 로봇 자동화, 물류 자동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정밀 부품들, 뭐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요거랑 자동차. 전기차를 이제 도요타가 한번 들어올 때가 됐는데 타이밍이 언제 들어오냐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조만간 몇 년 안에 30대 종류를 들어가서 라인업을 한 방에 깐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런 거 테슬라한테 그동안 잘 놀았지? 나 이제 들어갈게. 준비 운동했어? 한번 두고 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도요타의 전기차가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격변을 일으킬 거라 봐요. 아, 그렇죠. 지금 완성차 세계 1위가 도요타 아닌가요? 완성차는 1위죠. 예. 예, 그리고 전기차는 테슬라였는데 이제 동생 잘 놀았어? 이제 형 들어갈게. 이제 그러면서 자, 누가 더 싸게 팔 수 있나 한번 대결해 볼까? 우리 도요타가 전력을 다해서 전기차를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게. 이랬을 때 이제 테슬라는 도요타랑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의 대결을 한번 싸워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비용적 해자로 한번 싸워봐야 되고, 다음번에 이제 애플이 또 들어오겠죠. 이제 잘 놀았어?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봐줄게, 브랜드로. 이러면은 애플이랑 또 브랜드 싸움, 기술적 싸움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크니까 나도 숟가락 한번 대봅시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폰, 자동차인데 특히 애플 세상에 빠지면 휴대폰, 뭐 태블릿, 데스크 다 같은 걸 쓰잖아요. 자동차도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은 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번에 뭐 다른 자동차들도 보시면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해주는 차들이 있잖아요. 2단계 정도 돼가지고 차선 다 따라가고 속도 세팅해놓으면 다 가잖아요. 그것만 해놔도 사람들이 딴짓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3단계, 4단계까지 가고 나면은 그 안에서 뭐 할까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시간은 때워야 되고 스마트폰이 거대해지는 스마트폰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기차의 시장은 그 다음은 하나의 그 차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위기설 들린 지 꽤 많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40개, 50개국 위험하다는 얘기는 막 들리고요. 그게 결국은 채권 금리랑 연관이 있는 건데 뭐 지금처럼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 더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난다라 그러면은 수면 나래를 싹 사라들어요. 보통 이 이야기들이 관심 없다가 뭔가 자꾸 리스크 낮다 할 때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4% 넘어갈 때는 또 어딘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월드뱅크인가요? 어디선가 IMF인가 한국 경제만 성장률을 하향했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월드뱅크도 그럼 이런 거예요. 반도체 좋아지면 좋아졌네요. 상향시키면 돼요. 선행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금 추세를 봤을 때 하향,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상향. 그러면은 갑자기 업황이 돌아오는 턴어라운드의 분위기가 반전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반도체가 갑자기 주가 먼저 올라가죠. 그 뒤부터 나오는 소식이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거고 서버를 증설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훈풍이 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세계은행에서 이러겠죠.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한국 GDP 상향.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후행이다라 봅니다. 자, 그럼 올해 혹시 주식 매수 타이밍 뭐 이런 지표나 신호 나오면 이때부터는 진짜 주식 좀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좀 사도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바닥을 찍는 걸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죠. 어떤 바닥이요? 패닉셀. 전방위적인 패닉셀이 한번 탕 터지고 나면은 이제 맞을 거 다 맞았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좋아해서 이제 그때부터 매수 시그널이 나올 거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그 패닉셀 없이 상승했을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 보는 거죠. 그게 지금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의 차이인데 지금 연준이 뱅크런 때문에 겁을 잔뜩 먹은 게 보여졌고 이번에 3월 21일 날 금리 인상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0.25가 마지막이다라는 발언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점도표를 봤더니 오히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는 구간이 없다. 23년 말에 인하할 거로 찍혀 있다더라. 뭐 이런 지표들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그동안 울분으로 참아 있었던 에너지가 위로 팡 하고 터질 수 있다라 보죠. 그래서 21일 날이 갈림길이라 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옵니다. CPI부터 PPI부터 시작해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에 대한 압박인 거죠.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 떨어졌는데 금리를 또 올릴 거야? 뱅크런 또 터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벌써 21일 날 결과를 월가는 기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될 것 같고 21일 날은 완전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뱅크런을 보면 파월도 참 그렇죠.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선택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휴게소 안 들리고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한 명이 손 들더니 저 쌌어요. 이러면서 휴게소 좀 들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퍼울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나 지금 나 시간 놓쳐 안 돼 이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자, 만약 정리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종잣돈 한 5천만 원 있는 분들 좀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채권 ETF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채권 ETF가 매력이 있죠. 이제 보통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 금리가 1% 정도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1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채권 금리가 한 1.5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15% 정도의 상승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 나는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단기채, 장기채 다 섞여 있는 채권 ETF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안전자산, 현금보다는 이게 낫죠. 이게 현금 비중 대신 이런 걸로 들고 있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은 주식을 가져가서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오른 것들. 리오프닝 중에서도 안 오른 애들도 있어요. 뭐요? 너무 제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소형주가 많아서 좀 죄송한데, 여름 휴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비행기만 생각해요. 비행기, 면세점, 화장품. 전통적인 거 말고. 어쨌든 3년 만에 나가는 여름 휴가일 겁니다. 래시가드 같은 말 한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름 의류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름용에 특화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휴가철에 좀 사가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혹시 부자분들은 좀 재테크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거 좀 사고 계세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 다 곡소리만 내고 있어가지고. 다 그런 얘기 있어요.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진짜 다 비슷비슷한 게, 나 주식 팔아야 되겠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 이제 주식 안 하려고.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연말. 그쵸. 그때 힘들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후로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랬죠. 보통은 시장에서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때가 진짜 바닥이더라고요. 다 들고 홀드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바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제 슬슬 시장을 다 떠나가는구나. 바닥이 가까워 가는구나. 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 때만 해도 사실 시장의 돈이 예금 쪽으로, 적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갔잖아요. 올해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V시그널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흐름을 보면 리먼 터지고 나서 한 3, 4년 동안 채권의 시대였었어요. 주식이 돈을 못 벌었었어요. 그리고 S&P니 나스닥도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착륙이 터졌을 때는 채권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 봐요. 그때 채권 펀드가 연 20% 이상 찍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주식은 거의 수익률 안 났었던 거고. 예,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제 슬슬 좀 채권 투자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방어주들. 예, 배당 잘 주고 거의 뭐 매출 이익에 타격이 없는 그런 소비재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그게 아니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 그러면은 테크주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결국은 기술주 안에서 테마가 돌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주 중에서 안 오른 것들, 뭐 여러 종류는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경계할 행동이랑, 그 다음에 오랜만에 김작가TV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김작가TV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 항상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 공포랑 욕심. 너무 공포스러울 때는 약간 욕심을 내보시고, 내가 너무 탐욕에 찌들어 있다 싶을 때는 공포를 조금 가져보세요. 그래서 주식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잃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는 잃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생각하고,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상상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자금인데 나 이거 날리면 끝난다. 그런데 이 주식을 진짜 사야 되겠느냐.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사라는 거죠. 근데 봤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내 운명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가지는 주식은 아니다. 그러면 안 사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주식 살 때마다 전쟁 나가는 기분으로 사요. 이거 몰살당하면 우리 다 죽어. 근데 정말 이거 사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전쟁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러고서도 이거 반드시 가야 되는 거다 싶으면은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갑니다. 다 잃을 각오하고 들어가요. 예, 그 정도의 배짱과 공포와 지식과 공부와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는데, 그것만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투자 성적표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